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던 늦가을 밤이었다. 시간은 이미 밤 11시를 훌쩍 넘기고 있었다. 서울 강남의 거대한 시외버스 터미널은 막차를 떠나보낸 후 깊은 정적과 함께 스산한 항이마저 감돌았다. 형광등 불빛만이 텅 빈 대합실 바닥을 차갑게 비추고 있었고 강한이 들이치는 비바람 소리가 유리창을 사납게 두드렸다. 이런 궂은 날씨에는 일찌감치 문을 닫는 가게들이 대부분이었고 오가는 사람들의 발길도 거의 끊긴 상태였다. 터미널 한쪽에 자리한 작은 관리실, 안야간 근무를 서고 있던 김영호 할아버지는 창밖에 거친 풍경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문득 대합실 구석에서 웅크리고 앉아있는 한 젊은 청년에게 시선이 머물렀다. 온통 비에 젖어 축 처진 옷까지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절망감이 어려있는 텅 빈 눈빛. 청년의 모습은 누가 보아도 정상적인 상태가 아님을 짐작하게 했다. 저 젊은이 벌써 2시간째 꼼짝도 않고 저러고 있는데 무슨 딱한 사정이라도 있는 게로구나. 김영호 할아버지는 청년이 처음 대합실에 들어와 자리를 잡았을 때부터 줄곧 그를 눈여겨보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막차를 놓쳐 어쩔 수 없이 밤을 새우려는 평범한 여행객이려니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청년의 모습은 어딘가 위태로워 보였고 그의 주변을 감싸고 있는 깊은 절망의 그림자는 김영호 할아버지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바깥 기온은 이미 영하로 떨어져 있었고 낡은 터미널 건물은 밤이 깊어갈수록 한기를 더해갔다. 이런 날씨에 저렇게 흠뻑 젖은 채로 계속 있다가는 큰 병이라도 얻을 것이 뻔했다. 김영호 할아버지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가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관리실 문을 열고 청년을 향해 조심스럽게 손짓했다. 이보시오, 젊은이. 이리 좀 와보시겠소.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텅 빈 대합실 안에서는 제법 크게 울렸다. 청년은 처음에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다가 한참 만에야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렸다. 그의 눈빛에는 낯선 이에 대한 깊은 경계심과 함께 세상 모든 것을 다 포기한 듯한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마치 아주 오랫동안 길을 잃고 헤매던 상처 입은 짐승처럼 보였다. 날도 이렇게 춥고 비바람도 거센데 괜찮다면 잠시 이리 들어와서 몸이라도 좀 녹이시구려.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내어드리리다.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따뜻한 말투에 청년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걸음걸이는 왼쪽 다리를 약간 절뚝거리는 것이 눈에 띄었다. 낡고 해진 배낭을 어깨에 둘러맨 그의 뒷모습은 더욱 쓸쓸하고 위태로워 보였다. 관리실 문이 열리자 안에서 새어나온 따뜻한 공기가 청년의 얼어붙은 몸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관리실 내부는 비록 좁고 낡았지만 바깥의 살벌한 추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늑하고 평온했다. 어서 들어오게나. 행색을 보니 오랫동안 고생한 모양인데 뭐 마실 것이라도 좀 줄 테니 일단 앉게. 김영호 할아버지는 청년을 자근간이 의자에 앉히고는 곧바로 따뜻한 보리차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주전자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구수한 보리차 향기가 관리실 안에 은은하게 퍼져나갔다. 청년의 얼굴은 추위와 극심한 피로로 인해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그의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그의 낡은 배낭과 다 해진 운동화는 그가 아주 오랫동안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자, 우선 이 차부터 한 잔 들게나. 몸이 좀 녹아야 이야기도 할 수 있을 테니. 김영호 할아버지는 따뜻한 보리차가 담긴 컵을 청년에게 건네며 부드럽게 말했다. 청년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아들고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차만 내려다보았다. 그의 큰 눈망울에 어느새 물기가 촉촉하게 고이는 듯했다. 앉게나. 그리고 이름이 뭔가 나는 김영호라고 하네. 여기서 야간 경비 일을 하고 있지. 차분하고도 정감 어린 목소리로
김용호 할아버지가 먼저 자신을 소개하며 물었다. 이준호입니다. 아주 오랜 침묵 끝에 청년의 입에서 마침내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그의 목소리는 잔뜩 쉬어 있었고 거의 힘이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아주 오랫동안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어 보지 못한 사람처럼 서툴고 어색했다. 김용호 할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조용히 청년이 스스로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었다. 관리실 안에는 낡은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또렷하게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바깥에서는 여전히 거센 빗소리가 쉴 새 없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가 마치 세상의 모든 근심과 절망을 대변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준호는 마침내 뜨거운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아주 어렵게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과 함께 지울 수 없는 상처의 흔적이 배어 있었다.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이 얼어붙었던 준호의 몸을 조금씩 녹여주었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절망과 슬픔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찻잔만 내려다보다가 김용호 할아버지의 따뜻하고 기다려주는 듯한 눈빛에 용기를 내어 아주 어렵게 그리고 힘겹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다. 서울에서 일자리를 구해보려고 여러 군데 이력서를 넣어봤는데 잘 안 됐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작고 힘이 없었지만 조금 전보다는 한결 또렷해져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실망감과 함께 세상에 대한 어떤 원망 같은 것이 희미하게 어려 있었다. 사실 제 왼쪽 다리가 좀 불편합니다. 어릴 때 사고로 다쳐서 제대로 걷는 것이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면접을 보러 가면 다들 제 실력보다는 제 다리부터 먼저 보는 것 같았습니다. 다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다들 그런 이유로 저를 꺼리는 것 같았습니다. 김용호 할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준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의 얼굴에는 안타까움과 함께 깊은 연민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혹시 식사는 했는가? 배가 고프면 이야기도 제대로 하기 힘든 법인데 할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준호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사실 아침에 빵 한 조각 먹은 것이 전부였다. 어제 저녁부터 거의 굶다시피 한 터라 뱃속에서는 이미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있었다. 하지만 차마 배고프다는 말은 입 밖에 낼 수가 없었다. 김용호 할아버지는 그런 준호의 마음을 다 안다는 듯 관리실 한쪽에 놓인 작은 서랍에서 컵라면 2개와 작은 김밥 1줄을 꺼냈다. 그리고는 뜨거운 물을 부어 컵라면을 익히기 시작했다. 곧이어 구수한 라면 냄새가 좁은 관리실 안을 가득 채웠다. 자, 젊은이, 우선 이것부터 좀 들게나. 시장이 반찬이라고 배가 고프면 뭐든 다 맛있는 법이지. 그리고 나서 천천히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세. 준호는 처음에는 괜찮다며 극구사양했지만 할아버지의 진심 어리고도 단호한 권유에 결국 음식을 받아들었다. 그는 정말 오랜만에 맡아보는 따뜻한 음식 냄새에 자신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다. 허기진 배를 채우는 동안 관리실 안의 어색했던 분위기는 한결 부드러워졌고 잔뜩 굳어있던 준호의 표정도 아주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따뜻한 국물과 든든한 김밥이 빈속을 채우자 준호의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쓰라린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수문을 열어젖히듯 할아버지에게 자신의 지난 삶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저는 8살 때까지 엄마랑 단둘이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고요. 엄마는 시장에서 작은 옷가게를 하시면서 저를 혼자 키우셨는데 늘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어린 시절의 아픔과 그리움이 짙게 배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이었어요. 엄마는 제 손을 잡고 어디론가 한참을 걸어가셨죠. 그리고 도착한 곳은 아주 크고 낡은 건물 앞이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제가 18살까지 살았던 새소망 보육원이었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뜨거운 찬물을 한 모금 마셨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다. 엄마는 저를 그곳에 내려놓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준호야, 엄마가 돈 많이 벌어서 꼭 다시 데리러 올게. 그때까지만 여기서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어야 한다. 알았지? 하고요. 저는 그때 엄마의 그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결국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단 한 번도 엄마를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준호의 눈가에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그는 애써 울음을 참으려는 듯 입술을 깨물었다. 보육원에서의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저는 왼쪽 다리가 불편해서 늘 다른 아이들의 놀림감이 되기 일쑤였죠. 절뚝이, 병신, 그런 말들을 수없이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아무도 없는 곳에 숨어서 혼자 울곤 했습니다. 김용호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준호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여 주었다. 그의 따뜻한 손길에서 어떤 위로와 공감이 전해져 오는 듯했다. 하지만 그런 저에게도 유일한 피난처이자 희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컴퓨터였습니다. 보육원에 기증받은 아주 낡고 느린 컴퓨터가 몇 대 있었는데 저는 그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만큼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자유롭고 행복했습니다. 특히 프로그래밍에 빠져들면서부터는 마치 새로운 세상을 발견한 것 같았어요. 복잡한 코드들을 조합해서 제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 너무나 신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 낡은 컴퓨터 앞에서는 제 다리가 불편하다는 사실도 제가 고해라는 사실도 모두 잊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곳에서는 저도 누구보다 빠르게 달릴 수 있었고 무엇이든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에 아주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컴퓨터 이야기를 할 때만큼은 그의 눈빛이 반짝이는 듯했다. 저는 밤늦도록 컴퓨터 관련 서적들을 읽고 혼자서 코딩 연습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는 제법 실력 있는 프로그래머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큰 꿈을 안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IT 기업들이 모여있는 이곳 서울에서라면 제 실력을 인정받고 멋지게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달 동안 수십 군데가 넘는 회사에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의 미소는 이내 다시 깊은 절망감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제 실력이나 가능성보다는 제 불편한 다리와 보육원 출신이라는 배경에만 관심을 갖는 듯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면접 기회조차 주지 않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아주 교묘하고도 정중한 방식으로 저를 거절했습니다. 능력은 출중하신 것 같은데 저희 회사 분위기와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군요. 아쉽지만 이번 채용은 다른 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었던 한 작은 스타트업 회사에서 최종 면접을 봤습니다. 그곳 대표님은 제 실력을 높이 평가해 주시는 것 같았고 저도 이번만큼은 정말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돌아온 대답은 또다시 죄송하지만 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고향인 진주로 돌아갈 버스비조차 없는 이런 처지가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고개를 숙였다. 그의 작은 어깨가 서러운 흐느낌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김용호 할아버지는 그런 준호의 모습을 안타까운 눈빛으로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아주 조용히 그리고 따뜻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자네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문득 내 젊은 시절이 생각나는구먼. 준호의 눈물 어린 이야기가 끝나자 관리실 안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창밖에 거센 비바람 소리만이 그들의 슬픔을 위로하듯 더욱 처절하게 들려왔다. 김영호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준호의 떨리는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다. 그의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길에서 준호는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인간적인 온정과 위로를 느꼈다. 마치 어린 시절 그를 버리고 떠났던 어머니의 희미한 기억 속 온기 같기도 했고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다독거림 같기도 했다. 한참 동안 준호의 흐느낌을 말없이 받아주던 김용호 할아버지가 마침내 아주 낮고도 깊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자네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꼭 내 젊은 시절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구먼. 나 역시 자네와 비슷한 절망의 시간을 겪었던 때가 있었지. 준호는 흐느낌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할아버지의 눈빛에는 깊은 연민과 함께 어떤 아련한 추억을 더듬는 듯한 빛이 감돌고 있었다. 내가 26살 때였을 게야. 아마 70년대 중반이었으니 지금으로부터 거의 50년 전 이야기구먼. 할아버지의 눈빛은 먼 과거의 어느 한 지점을 향해 있는 듯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세월의 무게와 함께 지울 수 없는 어떤 감정의 흔적이 묻어 있었다. 나도 자네처럼 아주 가난한 시골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지.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대학은 꿈도 꿀 수 없었고 고등학교만 간신히 졸업하고는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다네. 서울에만 가면 뭐라도 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희망 하나만 품고서 말이야.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다. 하지만 서울 생활은 생각처럼 만만치 않았어. 나 역시 자네처럼 몸이 좀 불편했거든. 아주 어릴 때 나무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허리를 크게 다쳐서 오래 서 있거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은 거의 할 수가 없었지. 그러니 공장이나 건설 현장 같은 곳에서는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어. 허리 아픈 사람은 우리한테 아무 쓸모도 없다는 모진 말을 면전에서 직접 듣기도 했지. 김영호 할아버지는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는 듯 잠시 쓰디쓴 웃음을 지었다. 그날도 하루 종일 일자리를 찾아 헤매다 지쳐서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을지로 시장 근처 어느 후미진 골목길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있었어. 배는 쫄쫄 굶어서 창자가 다 뒤틀리는 것 같았고 수중에 가진 돈이라고는 단돈 100원짜리 동전 몇 푼이 전부였지. 잘 곳도 기댈 곳도 심지어 고향으로 돌아갈 차비조차 없는 그야말로 막다른 절망의 순간이었어. 그때, 정말 그때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대로 그냥 죽어버릴까 하는 생각까지 했었다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더 깊어졌다. 준호는 자신도 모르게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할아버지의 절망이 마치 자신의 절망처럼 가슴 아프게 다가왔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말일세 바로 그때였어. 갑자기 누군가가 내 축 처진 어깨를 툭툭 치는 게 아니겠나. 깜짝 놀라 돌아보니 예수는 좋게 넘어 보이는 한 할머니께서 허름한 차림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계셨지. 남루한 옷차림이었지만 그분의 눈빛만큼은 내가 평생 본 그 어떤 사람의 눈빛보다도 따뜻하고 깊었어. 젊은이 뭐가 그리 힘들고 괴로워서 이 비를 다 맞고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게요. 하시더군. 그러시더니 다짜고짜 내 팔을 잡아 끌고는 당신이 운영하시는 아주 작은 국밥집으로 나를 데려가셨지. 할아버지의 입가에 아주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분은 한국전쟁 통해 남편과 자식을 모두 잃고 그 시장 골목에서 평생을 혼자 국밥집을 꾸려오신 분이셨어. 그날 밤 그분은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내게 뜨끈한 돼지국밥 한 그릇을 말없이 내어주셨네. 그리고 가게 뒷방의 작은 쪽방에서 하룻밤 편히 묵어가도록 해주셨지. 내 평생 그렇게 맛있고 따뜻한 국밥은 처음 먹어보았고 그렇게 편안하고 깊은 잠을 자본 것도 처음이었어. 다음 날 아침 그 할머니께서는 아침 일찍 나를 깨우시더니 근처에 있는 작은 헌책방 주인에게 나를 소개해 주셨네. 이 젊은이는
아주 정직하고 성실하니 주인장께서 한번 믿고 써보시오 하고 말이오. 그렇게 해서 나는 그 헌책방에서 허드레실부터 시작해서 책을 정리하고 손님을 응대하는 일을 하게 되었지. 비록 몸은 불편했지만 다행히 그 일은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 김영호 할아버지의 눈가에 어떤 감동의 빛이 어렸다. 그 헌책방 일자리가 바로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네. 나는 그곳에서 일하며 틈틈이 책을 읽었고 그렇게 독학으로 세상을 배웠지. 그리고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아주 작은 출판사에 편집자로 취직할 수 있었고 마침내 40이 넘은 나이에 나만의 작은 출판사를 차릴 용기도 얻게 되었던 게야. 그리고 지금은 보다시피 이렇게 은퇴하고 여기서 소일거리 삼아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조용히 지내고 있지만 말일세. 그 모든 것이 바로 그날 밤 내게 아무 조건 없이 따뜻한 국밥 한 그릇과 하룻밤의 온정을 베풀어 주셨던 그 이름 모를 국밥집 할머니의 손길 덕분이었지.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와 함께 어떤 아련함과 안타까움이 함께 어려 있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말일세. 내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자리를 잡고 그 할머니를 찾아뵈었을 때는 이미 그분께서 세상을 떠나신 후였다는 것이야. 결국 그분의 그 크신 은혜를 내 손으로 직접 갚을 기회조차 얻지 못했던 게지. 그때 이웃가게 아주머니께서 그 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을 내게 전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지금까지도 내 인생의 신조가 되어 나를 이끌어주고 있다네. 할아버지의 눈빛이 더욱 깊어졌다. 내가 받은 도움은 언젠가 꼭 갚아야 하지만 반드시 그 사람에게 직접 갚을 필요는 없다. 그 대신 내가 받은 그 도움과 온정을 또 다른 어려운 사람에게 조건 없이 나누어 주는 것으로 갚으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이오. 관리실 안에는 잠시 깊은 침묵이 흘렀다. 창밖으로 들리는 것엔 비바람 소리만이 그 정적을 채우고 있었다. 준호는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김영호 할아버지는 서랍에서 작은 흰 봉투 하나를 꺼내 준호에게 건넸다. 이것은 내가 자네에게 개인적으로 작은 도움을 주는 것일세. 부디 부담 갖지 말고 받아주면 고맙겠네. 그리고 나중에, 아주 나중에라도 자네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거든 그때 자네 역시 또 다른 어려운 사람에게 이와 같은 도움을 건네주게나. 그것이 바로 내게 그리고 나를 도와주셨던 그 국밥집 할머니께 자네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보답일 테니 말이야. 봉투 안에는 진주행 버스비와 약간의 여윳돈이 될 만한 현금이 들어있었다. 준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봉투만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가에서 뜨거운 눈물이 다시 한번 솟아나왔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감사와 함께 새로운 희망을 발견한 감격의 눈물이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이렇게까지 저를 도와주시다니. 이 은혜를 제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허허, 뭘 그런 말을 다 하나. 자, 이제 그만 눈물 그치고 내일 진주 가는 첫 차가 아침 6시에 있을 게야. 내 근무가 새벽 5시에 끝나니 그때까지 여기서 좀 편히 쉬다가 터미널로 가게나. 밤새도록 이런 궂은 날씨에 밖에서 기다리다가는 정말 큰 병이 날 게 분명하니 말이야. 김영호 할아버지의 사려 깊은 제안에 준호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미 받은 도움도 너무나 과분한데 이렇게까지 자신을 신경 써주시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제가 너무 큰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폐는 무슨, 이런 궂은 날에는 서로 돕고 사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는가. 자, 여기 작은 창고에 낡았지만 깨끗한 담요도 있으니 저기 의자에 누워서라도 눈 좀 붙이게나. 할아버지는 관리실 구석에 있는 작은 창고에서 담요 한 장을 꺼내 준호에게 건네주었다. 준호는 더 이상 사양할 수가 없었다.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사람의 따뜻한 인정에 그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는 할아버지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리고는 의자에 몸을 누웠다. 딱딱한 의자였지만 이상하게도 세상 그 어떤 침대보다도 편안하고 아늑하게 느껴졌다. 새벽 5시 김영호 할아버지는 관리실 한쪽 구석 의자에 불편하게 몸을 누이고 잠들어 있던 이준호를 조심스럽게 깨웠다. 창밖은 아직 어둠이 차에 가시지 않았지만 거세던 비바람은 어느새 잦아들어 있었다. 젊은이 일어나게. 이제 곧 버스 출발할 시간이야. 어서 서둘러야지. 준호는 부스스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잠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혼란스러워하는 듯했지만 이내 어젯밤의 기억이 떠올랐는지 김영호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멋쩍은 미소를 지었다. 딱딱한 의자에서 쪽잠을 잤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지난 몇 달 동안 가장 편안하고 깊은 잠을 잔 것 같았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사람의 온정과 따뜻한 배려 덕분이었으리라.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하룻밤 따뜻하게 잘 묵었습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자, 이건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싼 도시락인데 버스 안에서라도 요기하게나. 아마 아침 먹을 시간도 없이 바쁠 테니. 김영호 할아버지는 작은 보온 도시락통 하나를 준호에게 건넸다. 도시락통에서는 따뜻한 밥과 김치 냄새가 솔솔 풍겨 나왔다. 준호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도시락을 받아들었다. 할아버지의 세심한 배려에 또다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김영호 할아버지는 준호를 터미널 승강장까지 직접 배웅해 주었다. 진주행 첫 차 버스에 오르기 전 준호는 마지막으로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눈에는 굳은 결의와 함께 진심 어린 감사의 빛이 어려 있었다. 할아버지, 오늘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 제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가 꼭 성공하면 그때는 반드시 할아버지께 이 은혜를 몇 배로 갚겠습니다. 하지만 김영호 할아버지는 그저 가볍게 손을 저으며 온화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갚을 건 무슨. 자네가 앞으로 훌륭하게 잘 되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보답일세. 그리고 잊지 말게. 자네가 받은 도움을 언젠가는 또 다른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바라네. 자, 이제 어서 가보게. 버스 놓치겠네. 버스에 오르는 준호의 발걸음은 더 이상 어젯밤처럼 절망적이고 무겁지 않았다. 그의 어깨에는 아주 작지만 따뜻한 희망의 불씨 하나가 내려앉아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삶을 향한 뜨거운 의지가 용솟음치고 있었다. 버스가 천천히 터미널을 빠져나가기 시작할 때 창문을 통해 마지막으로 바라본 순간까지도 김영호 할아버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그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어주고 있었다. 준호는 그 모습이 마치 어둠 속 등대처럼 느껴졌다. 진주로 돌아온 준호의 일상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서울에서의 처참했던 실패와 절망감은 여전히 그의 마음 한구석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지만 김영호 할아버지가 보여준 그 조건 없는 따뜻한 마음과 진심 어린 격려는 그에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었다. 그분의 도움을 절대로 헛되이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성공해서 나 역시 그분처럼 다른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그의 유일한 다짐이자 목표가 되었다. 그는 가장 먼저 지역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무료 웹디자인 교육과정에 등록했다. 비록 다리가 불편하여 매일 복지관까지 오가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는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수업에 참여했다. 낮에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근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저녁에는 복지관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하며 밤늦도록 때로는 새벽 1~2시까지 프로그래밍 연습에 몰두했다. 처음 6개월 동안은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었다. 하루 서너 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하는 강행군 속에 다리의 통증은 더욱 심해졌고 만성적인 피로가 온몸을 짓눌렀다.
가끔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다는 절망적인 생각에 휩싸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는 어김없이 서울 버스터미널에서의 그 폭풍우 치던 밤을 떠올렸다. 김용호 할아버지의 따뜻한 눈빛과 그가 건네주었던 뜨끈한 국밥 한 그릇, 그리고 자네는 꼭 성공할 거야 라고 말해주던 그 격려의 목소리. 그 기억들이 그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갔다. 그리고 마침내 준호에게도 첫 번째 결실이 찾아왔다. 복지관 선생님의 소개로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아주 작은 홈페이지 제작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비록 아주 적은 금액의 보수를 받는 일이었지만 준호에게는 그 어떤 큰 돈보다도 값진 경험이었다.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프로젝트에 매달렸고 자신의 모든 열정과 실력을 쏟아부었다. 마침내 그가 만든 홈페이지가 완성되어 세상에 공개되었을 때, 그리고 그 홈페이지를 통해 처음으로 자신의 실력으로 돈을 벌었을 때 준호가 느꼈던 그 벅찬 기쁨과 성취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는 그 첫 수입으로 가장 먼저 낡고 느린 중고 노트북 한 대를 구입했다. 이제 그에게도 자신만의 작업 공간과 도구가 생긴 것이다. 그것은 그가 앞으로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되어주었다. 그 후로 준호는 조금씩 지역사회에서 실력 있는 웹디자이너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그의 뛰어난 디자인 감각과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일처리 능력은 고객들 사이에서 좋은 평판을 얻었고, 한번 그와 작업해본 사람들은 어김없이 다른 고객들을 소개해 주었다. 그의 고객들은 점점 더 늘어났고 그의 작업량 또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아졌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더 흘렀을 때 준호는 본격적으로 프리랜서 웹디자이너로 활동하며 자신만의 탄탄한 포트폴리오를 쌓아나갈 수 있게 되었다. 다리가 불편하다는 것이 오히려 그에게는 장점이 되기도 했다. 굳이 매일 회사에 출퇴근하지 않아도 집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작은 방을 작업실 삼아 밤낮 없이 컴퓨터와 씨름하며 자신의 꿈을 조금씩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다. 때로는 악덕 클라이언트에게 사기를 당해 몇 달 동안 작업한 대가를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을 겪기도 했고, 또 때로는 자신의 부족한 실력과 경험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순간들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그는 김용호 할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고 그가 자신에게 했던 말을 되새기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곤 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나도 할아버지처럼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한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그날 밤 할아버지가 건네주었던 봉투의 무게와 온기가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인간에 대한 깊은 신뢰였고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였으며, 그리고 세상을 향한 따뜻한 사랑의 메시지였다. 준호는 그 무게와 온기를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갈 것이라고, 그리고 언젠가는 그 사랑을 세상에 되돌려 줄 것이라고 굳게 다짐했다. 그의 젊은 가슴 속에서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씨가 더욱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김용호 할아버지의 따뜻한 격려와 도움을 발판 삼아 이준호는 진주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기 시작했다. 중고 노트북 한 대와 작은 단칸방이 그의 전부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부자보다도 더 뜨거운 열정과 간절한 꿈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매일 밤 김용호 할아버지의 얼굴과 그가 했던 말들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다잡았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의 프리랜서 웹디자이너로서의 명성은 진주 지역 사회에서 아주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그의 뛰어난 디자인 감각과 성실하고 꼼꼼한 일처리,
그리고 무엇보다 고객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한번 그와 작업해본 사람들에게 깊은 신뢰감을 심어주었다. 작은 가게의 홈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지역 축제 홍보 사이트 중소기업의 제품 소개 페이지에 이르기까지 그의 손을 거쳐 탄생한 결과물들은 언제나 기대 이상의 만족을 안겨주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고객들의 추천과 의뢰로 이어졌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준호는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일감을 받게 되었다. 그는 이제 프리랜서의 한계를 느끼고 좀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체를 꾸려야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그것은 단순히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에게는 더 큰 꿈이 있었다. 바로 자신과 같이 어려움을 겪었거나 혹은 사회적 편견 속에서 재능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었다. 준호는 그동안 악착같이 모아온 돈과 몇몇 지인들의 작은 도움을 보태 마침내 자신의 첫 번째 회사를 설립했다. 회사 이름은 희망 디자인, 호흡 디자인이라고 지었다. 절망의 끝에서 한 줄기 희망을 보았던 자신의 경험을 담아 다른 이들에게도 새로운 희망을 디자인해주고 싶다는 그의 염원이 담긴 이름이었다. 희망 디자인의 시작은 아주 작고 초라했다. 낡은 상가 건물 2층에 작은 사무실 하나와 중고 컴퓨터 몇 대가 전부였다. 하지만 그곳에는 준호의 뜨거운 열정과 함께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는 그의 아름다운 비전이 숨쉬고 있었다. 그는 회사를 설립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세웠다. 첫째, 직원을 채용할 때 학력이나 배경 혹은 신체적 조건보다는 오직 그 사람의 실력과 열정 그리고 인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 둘째, 회사의 이익 중 일부는 반드시 사회에 환원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돕는 데 사용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직원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즐겁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 것. 그의 첫 번째 직원은 그와 마찬가지로 다리가 불편했지만 뛰어난 코딩 실력을 가진 청년이었고, 두 번째 직원은 어린아이를 혼자 키우면서도 디자인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았던 미혼모였다. 준호는 그들에게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그들이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특히 장애를 가진 직원들을 위해 유연한 재택근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했고, 회사 내에 작은 휴게 공간과 상담실을 마련하여 직원들의 복지에도 세심한 신경을 썼다. 희망 디자인은 뛰어난 기술력과 함께 그 안에 담긴 따뜻한 사회적 가치로 인해 빠른 시간 안에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들이 만든 홈페이지와 디자인 결과물들은 언제나 고객들에게 큰 만족을 주었고, 착한 기업,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더해지면서 회사의 성장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준호는 회사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궤도에 오르자 자신이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또 다른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바로 자신이 자랐던 보육원과 지역사회의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한 무료 IT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었다. 그는 주말마다 직접 보육원을 찾아가 아이들에게 코딩과 웹디자인의 기초를 가르쳤고, 재능 있는 아이들에게는 장학금을 지원하여 그들의 꿈을 키워주기도 했다. 여러분, 컴퓨터는 단순히 게임을 하거나 인터넷 검색을 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상상력을 현실로 만들고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마법 상자와도 같습니다. 비록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조금 어렵고 힘들지라도 절대로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한다면 여러분도 분명 멋진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준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빛나고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희망과 용기 그리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싶었다. 마치 7년 전 서울의 어느 낯선 버스 터미널에서 김영우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그렇게 또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준호가 희망 디자인을 설립한 지 어느덧 4년째 되는 해였다. 그의 회사는 이제 직원 수가 15명이나 되는 건실한 중소기업으로 성장했고 그의 사회 공헌 활동 또한 지역사회에 큰 귀감이 되어 여러 차례 표창을 받기도 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 절망 속에 갇혀있던 어둡고 위축된 청년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하고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나누어주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젊은 CEO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 하나가 남아 있었다. 바로 7년 전 자신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었던 김영호 할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감사함이었다. 그는 단 한순간도 할아버지의 은혜를 잊은 적이 없었다. 언젠가 자신이 성공하면 반드시 할아버지를 찾아뵙고 이 감사한 마음을 전하리라.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자신 또한 그분께 받은 사랑을 세상에 되돌려 주리라 굳게 다짐했었다. 이제는 정말 그 약속을 지킬 때가 온 것 같았다. 어느덧 30살이 된 이준호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자신감이 넘치는 표정으로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실었다. 7년 전 모든 것을 잃고 절망 속에서 도망치듯 떠났던 바로 그 길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도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감사와 희망, 그리고 새로운 약속을 향한 당당한 전진이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감사 편지와 함께 할아버지께 드릴 작은 선물이 들려 있었다. 그의 가슴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과 함께 약간의 긴장감으로 두근거리고 있었다. 과연 할아버지는 자신을 기억하고 계실까? 그리고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지내고 계실까? 수많은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서울 강남 시외버스 터미널에 다시 선 이준호의 감회는 남달랐다. 7년 전 모든 것을 잃고 절망 속에서 이 낯선 도시에 발을 디뎠을 때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다. 허름하고 젖은 옷 대신 깔끔하고 세련된 정장이 그의 몸을 감싸고 있었고 공허하고 불안했던 눈빛은 이제 성공한 젊은 사업가의 자신감과 총기로 빛나고 있었다. 그의 어깨에는 더 이상 낡은 배낭 대신 고급스러운 가죽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7년 전 그 폭풍우 치던 밤 자신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던 한 노인에 대한 감사함과 그리움이 여전히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터미널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7년이라는 세월 동안 많은 것이 변해 있었지만 대합실 구석의 낡은 벤치와 매표소의 풍경은 희미하게나마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그는 곧장 터미널 관리실로 향했다. 심장이 조금씩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과연 김영호 할아버지께서는 아직도 이곳에서 일하고 계실까? 자신을 기억이나 하실까? 저 실례합니다. 혹시 김영호 할아버지라고 여기서 야간 근무하시던 분을 아시는지요? 준호가 관리실 문을 열고 안에 있는 젊은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직원은 컴퓨터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의아한 표정으로 준호를 쳐다보았다. 김영호 씨요? 글쎄요. 저희 근무자 명단에는 그런 이름이 없는 것 같은데요. 혹시 언제쯤 근무하셨던 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젊은 직원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다. 준호의 마음이 순간 철렁 내려앉았다. 7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다. 할아버지께서 이미 은퇴하셨거나 혹은 다른 곳으로 옮기셨을 수도 있었다. 한 7년 전쯤에 야간 경비로 일하셨던 분입니다. 연세가 좀 있으셨고 허리가 약간 불편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준호가 기억을 더듬어 할아버지의 인상착의를 설명했지만 젊은 직원은 여전히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곳에서 일한 지 이제 겨우 2년밖에 되지 않아서 그렇게 오래전에 근무하셨던 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다른 분께 한번 여쭈어 보시겠어요? 준호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관리실을 나왔다.
어쩌면 너무 막연한 기대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는 터미널 주변을 서성이며 혹시라도 할아버지의 행방을 알 만한 사람을 찾아보기로 했다. 매표소 직원에게도 물어보고 청소부 아주머니에게도 물어보았지만 모두들 고개만 저을 뿐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거의 포기하려던 순간 터미널 한쪽 구석에서 신문을 팔고 있는 아주머니와 눈이 마주쳤다. 7년 전에도 바로 저 자리에서 신문을 팔고 계셨던 그 아주머니였다. 준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아주머니 혹시 7년 전쯤에 여기서 야간 경비 일하시던 김영호 할아버지를 기억하십니까? 신문 파는 아주머니는 한참 동안 준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이내 무언가 기억났다는 듯 손뼉을 쳤다. 아이고, 김 영감님 말씀이시구먼. 그럼요, 내가 왜 그분을 모르겠어요. 아주 마음씨 좋고 정 많으신 분이셨지. 가끔씩 나한테 따뜻한 커피도 건네주시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분은 작년에 여기서 일 그만두셨어요. 연세도 있으시고 이제는 좀 편히 쉬셔야 한다고 하시면서요. 준호의 얼굴에 순간 화색이 돌았다. 드디어 할아버지의 행방을 알 수 있는 단서를 찾은 것이다. 그럼 혹시 지금 어디 계시는지는 모르시나요? 제가 꼭 한번 찾아뵙고 싶은 분이라서요. 글쎄요. 그만두실 때 얼핏 듣기로는 근처 노인복지관에서 봉사활동 하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정확히 어딘지는 나도 잘. 아주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하지만 그 정도 정보만으로도 준호에게는 충분했다. 그는 아주머니께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는 곧바로 근처에 있는 노인복지관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택시를 타고 강남 일대의 노인복지관 몇 군데를 돌아다녔지만 김영호 할아버지의 흔적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 대부분의 복지관에서는 그런 이름의 봉사자는 없다고 하거나 혹은 비슷한 연배의 다른 김씨 할아버지 이야기만 할 뿐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준호의 마음은 다시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해가 거의 서쪽으로 기울어갈 무렵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아주 작고 허름한 골목길 안쪽에 자리한 은빛 사랑복지관이었다. 큰 기대 없이 복지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선 준호는 그곳에서 뜻밖의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복지관 안쪽 작은 강의실에서 열댓 명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빼곡히 둘러앉아 누군가의 이야기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서서 무언가를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김영호 할아버지였다.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따뜻한 눈빛과 온화한 미소는 예전 그대로였다. 다만 허름한 경비원 복장 대신 깔끔한 면바지에 스웨터를 입고 계신 모습이 조금 낯설 뿐이었다. 그의 허리는 여전히 약간 굽어 있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보다 더 큰 활기와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준호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깊은 감동에 휩싸였다. 그는 차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강의실 문 밖에서 한참 동안 할아버지의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고만 있었다. 김영호 할아버지는 노인들에게 독서의 즐거움과 글쓰기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의 강의는 결코 어렵거나 지루하지 않았다. 자신의 경험담을 섞어가며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는 그의 이야기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눈을 반짝이며 집중하고 있었다. 가끔씩 터져나오는 그들의 유쾌한 웃음소리가 복지관 안에 따뜻하게 울려 퍼졌다. 여러분, 글을 읽고 쓰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고 또 다른 사람들과 마음으로 소통하는 아름다운 길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평생 배우고 평생 성장해야 하는 존재들이니까요. 김영호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에 강의실 안에서는 뜨거운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준호 역시 자신도 모르게 힘껏 박수를 치고 있었다. 그의 눈가에는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고여 있었다. 강의가 끝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나둘씩 강의실을 빠져나오기 시작했다. 준호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떨리는 가슴을 애써 진정시키며 천천히 강의실 안으로 들어섰다. 김영호 할아버지는 칠판에 적힌 글씨들을 지우며 수업 도구를 정리하고 있었다. 김영호 할아버지 맞으시죠? 준호가 아주 작은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준호의 떨리는 목소리에 수업 도구를 정리하던 김영호 할아버지의 손이 순간 허공에서 멈췄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문 앞에 서 있는 낯선 정장 차림의 젊은이를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그저 복지관의 새로운 방문객이거나 혹은 수업에 참관하러 온 사람인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젊은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순간 할아버지의 눈빛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어딘가 모르게 낯익은 얼굴하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많이 변해버린 모습. 그의 기억 저편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어떤 잔상과 눈앞의 젊은이가 겹쳐지는 듯했다. 혹시 김영호 할아버지 맞으시지요? 준호가 다시 한번 이번에는 조금 더 또렷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눈가에는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핑 돌고 있었다. 김영호 할아버지는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젊은이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기억 속 깊은 곳에 묻혀있던 한 장면이 되살아났다. 7년 전 폭풍우 치던 그 캄캄한 밤 절망에 빠져있던 가엾은 한 청년의 모습이, 혹시 자네가 7년 전에 그 버스터미널에서 만났던 이준호 군인가? 김영호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준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할아버지에게로 달려가 그의 거칠어진 손을 덥석 잡았다. 네, 할아버지 맞습니다. 제가 바로 이준호입니다. 저를 기억하시는군요. 준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김영호 할아버지 역시 감격에 겨워 준호의 손을 마주 잡았다.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고 그 순간 시간은 마치 7년 전 그날 밤으로 되돌아간 듯했다. 주변의 모든 것이 흐릿해지고 오직 서로의 존재만이 선명하게 느껴졌다. 아이고 세상에, 이게 꿈이냐 생시냐. 준호 군이 이렇게 훌륭하게 변해서 내 앞에 다시 나타날 줄이야. 김영호 할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연신 준호의 얼굴과 옷차림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7년 전 흠뻑 젖은 초라한 행사에게 삶의 모든 희망을 다 잃어버린 듯한 텅 빈 눈빛을 하고 있던 그 가냘픈 청년이 이제는 이렇게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성공한 젊은 사업가로 변해 자신의 눈앞에 서 있었다. 믿을 수 없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다. 할아버지, 그동안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모릅니다. 꼭 다시 한번 찾아뵙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정말 꿈만 같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의 손을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7년이라는 세월 동안 각자의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수많은 감정들을 몰차 나누고 있을 뿐이었다. 강의실 한쪽 구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두 사람의 극적인 재회에 조용히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다. 자네 시간 괜찮은가? 괜찮다면 저기 복지관 안에 있는 작은 찻집에 가서 차라도 한잔하면서 천천히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김영호 할아버지가 먼저 침묵을 깨고 제안했다. 준호는 감격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복지관 한쪽에 마련된 작고 아늑한 전통 찻집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의 대화는 마치 오래전부터 막역한 사이였던 것처럼 자연스럽고 따뜻하게 이어졌다. 준호는 먼저 지난 7년 동안 자신이 겪었던 파란만장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들려주었다. 진주로 돌아가 처음 웹디자인 공부를 시작했을 때의
막막함과 어려움,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밤샘 공부를 병행하며 보냈던 치열했던 시간들, 그리고 김영호 할아버지의 격려를 떠올리며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갔던 과정들. 마침내 작은 프리랜서로 첫 발을 내디뎠을 때의 벅찬 기쁨. 그리고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여 마침내 희망 디자인이라는 자신의 회사를 설립하기까지의 모든 여정을 그는 담담하면서도 진솔하게 털어놓았다. 지금은 비록 아직 대기업은 아니지만 직원 수가 15명이나 되는 제법 건실한 중소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단순히 이익만을 추구하는 회사가 아니라 저와 같이 어려움을 겪었거나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기회를 얻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그들의 자립을 돕는 사회적 기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매년 회사 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의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부하고 있고 보육권 아이들을 위한 무료 IT 교육 프로그램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7년 전 그날 밤 할아버지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그 따뜻한 마음과 도움이 없었다면 결코 불가능했을 겁니다. 준호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동안 김영호 할아버지는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고 감격하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의 눈가에는 어느새 자랑스러움과 함께 촉촉한 물기가 어려 있었다. 과찬이네 준호군. 그 모든 것은 자네가 스스로의 힘으로 그리고 피나는 노력으로 이루어낸 값진 결실일세. 나는 그저 아주 작은 불씨 하나를 건네주었을 뿐인데 자네가 그것을 이토록 커다란 횃불로 키워냈으니 오히려 내가 자네에게 고맙고 감사할 따름이네. 김영호 할아버지는 진심으로 겸손하게 말했다. 그리고는 자신 역시 지난 7년 동안 어떻게 지내왔는지 터미널 경비일을 그만두고 이곳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소소한 보람을 느끼고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한참 동안 서로의 이야기가 오간 후 준호는 가슴속 깊이 간직해왔던 말을 꺼내기 위해 가방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할아버지, 이건 제가 지난 7년 동안 할아버지께 받은 그 크신 도움에 대해 아주 작은 정성이나마 보답하고 싶은 제 마음입니다. 부디 거절하지 마시고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투 안에는 준호가 그동안 할아버지께 보답하기 위해 차곡차곡 모아온 적지 않은 액수의 현금이 들어있었다. 김영호 할아버지는 잠시 봉투를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아주 부드럽지만 단호한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준호 군자네의 이 고마운 마음은 내가 평생 잊지 않고 간직하겠네. 하지만 이 돈은 내가 받을 수가 없네. 나는 이미 자네에게서 그 어떤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가장 큰 선물을 받았으니 말일세. 바로 자네가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나누어주는 모습을 보게 된 것. 그것이 내게는 가장 큰 기쁨이자 보답일세. 하지만 할아버지, 대신 이 돈은 자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좋은 일에 보태 쓰도록 하게. 아니면 자네 역시 또 다른 누군가 자네처럼 절망 속에서 힘들어하는 젊은이들에게 이 돈으로 새로운 희망을 선물해주면 어떻겠는가. 그것이 바로 내가 그리고 나를 도와주셨던 그 옛날 국밥집 할머니께서 진정으로 바라는 일일 걸세. 김영호 할아버지의 깊은 눈빛과 진심 어린 말에 준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는 할아버지의 그 숭고한 뜻을 이미 다 이해하고 있었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다시 가방 안에 넣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할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깊어지고 있었다. 카페 창밖으로는 어느새 따스한 겨울 햇살이 부드럽게 비쳐들고 있었다. 7년 전 그날 밤 세상을 온통 뒤덮을 것처럼 거세게 몰아치던 비바람은 이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치 두 사람의 밝은 미래를 축복이라도 하듯 눈부신 햇살만이 가득했다. 그들의 인연은 이제 단순한 도움을 주고받은 관계를 넘어 서로의 삶에 깊은 영감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아주 특별하고도
소중한 인연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김용호 할아버지의 그 깊고 따뜻한 마음에 이준호는 다시 한번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할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조건 없는 친절과 신뢰가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은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이제 그 은혜를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갚는 것을 넘어 할아버지의 그 숭고한 선한 영향력을 이어받아 더 넓은 세상에 퍼뜨리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느꼈다. 할아버지, 사실 제가 오늘 할아버지를 찾아뵌 것은 단순히 감사 인사를 드리기 위함만은 아니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미리 준비해왔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기 시작했다. 그의 눈빛은 존경과 함께 어떤 새로운 제안에 대한 기대로 반짝이고 있었다. 저희 희망 디자인에서는 몇 달 전부터 청소년들을 위한 새로운 사회공헌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IT 기술 교육 외에도 아이들의 인문학적 소양과 창의력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서요. 특히 글쓰기와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 아이들에게 제대로 알려주고 싶습니다. 김영호 할아버지는 흥미로운 표정으로 준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런데 할아버지, 제가 알기로는 할아버지께서 젊은 시절 출판사를 직접 운영하신 경험도 있으시고 지금도 복지관에서 어르신들께 글쓰기와 독서를 가르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저희 회사의 이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에 할아버지께서 직접 참여해 주셔서 아이들에게 책과 글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지혜와 가치를 가르쳐 주실 수 없을는지요? 물론 저희가 충분한 예우를 갖춰 모시겠습니다. 준호의 진심 어린 제안에 김영호 할아버지의 눈이 순간 놀라움과 함께 어떤 뜨거운 감동으로 빛나는 듯 했다. 그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준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평생을 사랑하고 또 중요하게 여겨왔던 책과 글에 대한 열정을 이 젊은 사업가가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고 또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주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더없이 큰 기쁨이자 보람으로 다가왔다. 허허, 그거 참 좋은 생각이구먼. 준호군, 김영호 할아버지가 마침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렘과 기대감이 가득했다. 나도 나이가 들었지만 아직 책과 글에 대한 열정만큼은 젊은이들 못지않다고 생각하네. 내 비록 보잘것없는 경험과 지식이지만 그것이 자라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참여하고 싶네. 아니, 오히려 내가 자네에게 고맙다고 해야 할 판이야.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니 말일세. 두 사람은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일해온 동료처럼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아이디어들을 신나게 주고받기 시작했다. 준호의 젊은 감각과 IT 기술력, 그리고 김영호 할아버지의 깊은 연륜과 인문학적 통찰력이 만나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새롭고도 창의적인 교육 콘텐츠들이 탄생할 수 있다는 확신이 그들 사이에 피어났다. 그들은 함께 소외된 청소년들을 위한 글쓰기 교실을 열고 그들의 작품을 모아 작은 출판물을 만들고 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그들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카페 창밖으로는 어느새 따스한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다. 7년 전 그 폭풍우 치던 캄캄한 밤이 마치 거짓말처럼 느껴질 만큼 평화롭고도 희망찬 풍경이었다. 할아버지, 이제는 제가 할아버지의 든든한 힘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제게 그러셨던 것처럼 저 또한 세상의 작은 온기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며 준호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김영호 할아버지는 그런 준호의 어깨를 따뜻하게 두드리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더 없는 행복과 만족감이 가득했다. 그래, 준호군. 우리 함께라면 분명 더 많은 좋은 일들을 해낼 수 있을 걸세. 자네와 나,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나는 굳게 믿네. 그날 이후 김영호 할아버지와 이준호는 새로운 동반자로서 아름다운 협력을 시작했다.
김영호 할아버지는 희망 디자인의 명예 고문이자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의 총괄 책임자로서 자신의 모든 경험과 지혜를 젊은 세대와 나누는 일에 마지막 열정을 쏟아부었다. 그의 따뜻하고도 깊이 있는 강의는 많은 청소년들에게 큰 감동과 영감을 주었고 그들 역시 새로운 꿈과 희망을 품게 되었다. 이준호 역시 김영호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받들어 회사를 더욱 성장시키고 더 많은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나갔다. 그는 이제 단순히 성공한 젊은 사업가를 넘어 우리 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밝히는 따뜻한 리더로 존경받게 되었다. 세월이 흘러 김영호 할아버지는 아주 평온한 모습으로 세상과의 작별을 고했다. 그의 마지막 길에는 그가 평생을 통해 인연을 맺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했고 그 중에는 이제는 어엿한 중견 사업가이자 사회운동가로 성장한 이준호도 있었다. 준호는 할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슬픔과 함께 어떤 숭고한 다짐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그 위대한 선한 영향력의 유산을 자신이 평생을 통해 이어나가겠다는 굳은 약속이었다. 김영호 할아버지가 떠난 후에도 그가 뿌린 작은 온기의 불씨는 결코 꺼지지 않았다. 그것은 이준호를 통해 그리고 그들의 도움을 받은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더욱더 크고 밝은 희망의 불꽃이 되어 세상을 구석구석 따뜻하게 비추며 영원히 타오르고 있었다. 마치 폭풍우 치던 그 캄캄한 밤 절망의 끝에서 만났던 작은 관리실의 희미한 불빛처럼. 그리고 그 불빛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많은 이들에게 길을 안내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를 선물할 것이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과 온정은 세대를 넘어 그리고 시간을 넘어 영원히 이어지는 법이니까.